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청력을 잃어가는 베토벤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작곡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청력을 모두 잃고도 오케스트라 지휘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또 베토벤이 자신의 뒤를 이을 작곡가라며 인정한 음악가가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자,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스토리 40권, 시련을 극복한 불굴의 음악가 베토벤 6장, 7장, 그리고 마지막 8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6장, 엘리제를 위하여. 사회적 명성과 부를 얻은 베토벤은 차차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월광 소나타를 바친 줄리에타와 그의 사촌인 요제핀, 테레제 자매와의 사랑에 연이어 실패하였다. 베토벤은 브룬스비크 백작의 두 딸, 요제핀과 테레제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다. 베토벤은 친구처럼 지내던 요제핀이 남편을 잃고 4명의 아이와 남겨지게 되자 피아노 교습을 하며 그녀를 돌봐주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으나 너무나 적극적인 베토벤의 태도에 요제핀은 부담을 느끼고 만다. 그녀가 빈을 떠나면서 결혼에 이르지는 못하고 베토벤은 요제핀의 동생 테레제와 또다시 사랑에 빠진다. 테레제는 청력을 잃고 삶의 낙을 잃어버린 베토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베토벤의 사랑은 늘 어긋났다. 사랑하는 상대가 신분 차이가 나는 백작의 딸이거나 나이 차가 많이 나서 항상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다. 베토벤은 음악가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번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져 힘들어하였다. 베토벤은 그럴 때마다 하일리겐슈타트에 가서 마음을 달래고 음악의 영감을 받곤 했다. 1808년 여름이었다. 베토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꿀벌은 윙윙거리며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가고 시냇물도 졸졸졸 노래 부르고 있었다. 마치 자연이 합창을 하고 있는 듯하였다. 베토벤의 머릿속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잇따라 샘솟았다. 베토벤은 자연에 대한 애정과 숭배를 담아 작곡한 교향곡에 전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것이 그의 6번째 교향곡으로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가운데에서 가장 밝고 경쾌한 곡이다. 1808년에 베토벤은 오랜만에 연주회를 열어 그동안 써온 작품들을 공개하였다. 이 연주회에서 운명교향곡과 전원교향곡 이외에 피아노 협주곡 등을 4시간에 걸쳐 선보였다. 하지만 베토벤은 연습 시간이 부족했던 연주자들과 호흡이 맞지 않아 몇 차례 큰 실수를 하면서 연주회는 엉망이 되었다. 베토벤의 귀가 잘 안 들린다더니 왜 저렇게 큰 동작으로 지휘를 하는지 세련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군. 마치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요. 연주회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베토벤은 왕실의 후원자로부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맺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다. 이는 왕실이 베토벤을 최고의 음악가로 인정하였다는 사실과 동시에 베토벤이 더 이상 생계를 위해 피아노 교습을 하거나 귀족들을 위한 음악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그의 음악은 도약의 날개를 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1809년 나폴레옹의 군대가 빈까지 쳐들어와 왕실이 피란을 가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스승이었던 하이든이 7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았고 베토벤의 귀 이상 증세도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이 더 심해졌다. 베토벤이 자신의 주치의였던 말파티 박사의 조카 테레제를 만난 것도 이때쯤이었다. 그의 사랑이 언제나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40살의 베토벤은 18살의 테레제에게 청혼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베토벤이 사랑했던 테레제에게 바친 피아노 곡이 바로 우리들의 귀에 익숙한 멜로디인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설이 있다. 워낙 악필이었던 베토벤의 글씨를 잘못 알아보고
베토벤이 죽은 뒤에 악보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제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베토벤은 그 뒤로도 몇 번의 시련에 빠지자 다시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음악에만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일기장에 적어 놓았다. 너의 예술 안에서만 살아라. 이것이 너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이다. 제7장 마지막 교향곡. 베토벤은 1812년 9월에 테플리츠에서 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프랑스 군대가 빈을 점령한 이후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져 베토벤은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 게다가 왕실의 후원자 한 명이 죽고 첫째 동생이 결핵에 걸려 앓아눕자 조카까지 부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 무렵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의 군대는 러시아 원정을 떠났으나 모스크바 점령에 실패하고 60만 대군 중 몇몇 병사만 살아 돌아왔다. 기회를 엿보던 유럽의 여러 나라가 때를 놓치지 않고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결국 나폴레옹은 황제의 지위를 빼앗기고 엘바라고 하는 지중해의 조그만 섬에 유배되었다. 나폴레옹의 유배 후에 그동안 전쟁으로 혼란했던 유럽을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 1814년 유럽의 여러 왕들이 모두 빈에 모였다. 러시아의 황제, 프로이센의 왕, 영국의 왕을 비롯한 많은 대신들이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회의는 뒷전인 채 나폴레옹이 떠난 평화로운 유럽을 축복하는 파티가 열린 것 같았다. 궁정에서는 화려한 무도회가 열렸고 매일 밤 음악회와 연극이 공연되었다. 이 음악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었다. 베토벤은 유럽의 왕과 귀족들 앞에서 그의 유일한 오페라인 피델리오를 지휘하였다. 피델리오는 빈에서 21차례나 상연될 정도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전원교향곡 이후에 작곡한 교향곡 제7번과 전쟁교향곡도 발표하였다. 전쟁교향곡은 웰링턴의 승리로도 불리는데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에스파냐에서 나폴레옹의 군대를 물리친 빅토리아 전쟁의 승리를 묘사한 곡이다. 나팔소리, 대포소리와 함께 영국의 국가와 프랑스의 행진곡이 서로 주고받다가 마침내 승리를 노래하는 영국 국가로 끝을 맺는다. 사람들은 이 곡을 동맹국이 나폴레옹을 물리치고 폭군으로부터 유럽을 해방시킨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열광하였다. 베토벤은 검정 빛깔의 예복으로 검소하게 차려입고 무대 위에 올랐다. 잘 들리지 않는 베토벤을 위해 그의 옆에 한 사람이 서서 지휘를 도왔다. 연주가 끝나자 요란하게 훈장을 단 왕들과 화려하게 치장한 귀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베토벤은 이제 유럽의 음악계에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그는 빈 회의 기간에 국민적인 인기와 함께 부를 거머쥐었다. 빈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베토벤의 교향곡 대신에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에 푹 빠졌다. 시대가 변하면서 전통적인 고전 음악보다 가볍고 화려한 오페라 같은 대중음악이 인기를 끈 것이다. 베토벤은 왕실의 후원자도 모두 잃고 1815년에는 첫째 동생이 죽으면서 조카의 양육권 문제로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등 한동안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건강도 점점 나빠져 1818년부터는 완전히 청력을 잃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베토벤은 상대방이 글로 써주어야 비로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몇 년 동안 거의 작곡을 하지 못했던 베토벤은 빈 회의 때 좋은 평을 받았던 피델리오를 오랜만에 다시 공연하게 되었다. 1822년 베토벤이 52살 때의 일이었다. 극장의 책임자는 베토벤에게 꼭 지휘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베토벤이 직접 지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친구들과 제자들은 그를 말렸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휘를 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베토벤은 끝내 고집을 부렸다. 누가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문제 없으니 내가 직접 지휘하겠네. 처음으로 연습하는 날, 베토벤은 오랜만에 오케스트라 앞에 섰다. 얼마 후 무대 위에서 연주가 시작되었다. 베토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지휘와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점점 맞지 않게 되었다. 피아니시모를 나타내기 위해 베토벤이 몸을 작게 웅크렸을 때 오케스트라는 포르테를 연주하고 있었고, 포르테를 나타내기 위해 팔 동작을 크게 할 때 오케스트라는 피아니시모 연주에 들어갔다. 이제 모든 연주는 틀려버렸다.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그만두었다. 베토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두리번거렸다. 마침내 바이올린 연주자가 베토벤의 곁에 다가와 종이에 글씨를 써서 보여주었다.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베토벤은 그제야 알아채고 말 없이 밖으로 나갔다. 그 뒤를 쫓아 베토벤의 비서인 신들러가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따라 나갔다. 베토벤은 집에 돌아와 얼굴을 양손으로 감싼 채 한참 동안 소파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얼마 후 곁에 서 있는 신들러에게 말했다. 신들러, 이제부터는 작곡만 해야겠네. 꼭 완성해야 할 게 하나 있어. 그것을 완성하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네. 베토벤이 기어이 작곡하고 싶어 한 것은 10여 년 동안 끝내지 못한 9번째의 교향곡이었다. 맨 끝부분에 독일의 유명한 시인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에 맞추어 합창을 넣을 생각이었다. 그 시는 버시어 드높이 노래하세 기쁨의 노래를로 시작하여 온 세계의 사람들이여 형제와 같이 손을 마주 잡으세 라며 인류의 화합을 호소하고 있다. 베토벤은 자신의 마지막 교향곡으로 사랑과 평화의 기쁨을 노래하고 싶었던 것이다. 교향곡 제9번, 즉 합창교향곡은 1824년에 완성되었다. 웰링턴의 승리 이후 10년 만에 선보이는 대음악가의 작품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베토벤은 그저 지휘봉을 휘두를 뿐이었고 연주자들은 실제 지휘자의 지휘를 보고 연주했다. 합창교향곡은 모두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악장이 끝날 때마다 커다란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수소리가 그치지 않아서 다음 악장을 곧바로 연주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성악가들의 합창 공연이 함께하는 마지막 악장이 끝나자 공연장에는 쥐죽은 듯한 고요가 잠시 머물렀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폭풍 같은 박수를 보내고 손수건을 머리 위로 날리며 베토벤에게 환호하였다. 청중을 등지고 있던 베토벤은 그러한 상황을 몰랐다. 한 성악가가 곁에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고 베토벤을 뒤로 돌려 세웠다. 베토벤은 청중을 돌아다 보았다.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보내는 찬사의 박수를 눈으로 뚜렷이 보았다. 자신이 작곡한 곡을 제 귀로 들을 수 없는 생애의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작품이 탄생한 것이다. 제8장 인생의 피날레. 베토벤은 현악 사중주를 4곡이나 작곡하는 등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창작력을 불태웠다. 그의 비서 신들러는 베토벤의 전기에 하루 일과를 이렇게 적어놓았다. 베토벤은 계절에 상관없이 해 뜰 무렵에 일어나서 곧바로 책상에 앉는다. 그는 2시나 3시까지 일을 한 다음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간다. 그는 벌이 꿀을 모으러 다니는 것과 같이 오후에는 규칙적으로 산책을 했는데 대개는 걸으면서도 작곡을 한다. 좀 더 늦은 시간에는 그가 좋아하는 맥주홀에 가는 경우가 많고 다른 카페에서 그날의 뉴스에 대한 욕구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맥주홀에서도 산책이나 신문을 읽었다. 하지만 합창교향곡을 발표한 이듬해부터 베토벤은 몸이 몹시 쇠약해졌다. 류머티즘의 황달 증세까지 나타났는데
의사의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베토벤은 이제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모든 연주회 일정을 취소하고 조카의 병구안을 받으며 집안에서만 지냈다. 베토벤의 음악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 악장인 피날레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1826년이 저물어가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베토벤은 빈 근처의 시골에 살고 있는 동생에게 다녀가느라 찬바람을 쐰 이후로 폐렴이 심각해져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를 아는 사람들과 친구들, 제자들이 줄이어 병문안을 왔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슈베르트도 있었다. 슈베르트는 베토벤보다 27살이나 아래였는데 베토벤을 매우 존경해서 만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너무 내성적이어서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용기를 내지 못했다. 베토벤이 몸져 누웠을 무렵에 슈베르트가 작곡한 노래의 수는 이미 500곡이나 되었고 피아노나 오케스트라 연주곡도 많이 작곡하였다. 그러나 슈베르트는 작곡한 곡 거의 모두를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만 들려주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작곡가였다. 신들러는 그전부터 슈베르트를 알고 있어서 병석에 누워있는 베토벤을 위로하려고 슈베르트가 작곡한 악보를 가져다 주었다. 베토벤은 누운 채 악보를 하나하나 보더니 차츰 표정이 진지해졌다. 대단한 사람이군. 신들러, 이 사람 작품이 얼마나 된다고 하던가? 한 500곡쯤 될 겁니다. 이 사람의 작품 속에는 하느님의 목소리 같은 것이 담겨 있어. 그것을 보여주게. 이 가곡집에는 겨울 나그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베토벤은 건네받은 악보를 열심히 읽어나갔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 뒤를 이을 작곡가다. 왜 좀 더 일찍 만나서 격려해주지 못했을까? 신들러, 이 사람을 한번 데려오게.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네. 그 이튿날 신들러는 슈베르트를 데려왔다. 그날 베토벤은 열이 몹시 올라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슈베르트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베토벤을 보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베토벤은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곁에 앉은 슈베르트의 양손을 꼭 잡고 어루만졌다.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너무 늦게 만난 것을 아쉬워할 뿐이었다. 1827년 3월 23일, 잠시 정신이 맑아진 베토벤은 유언장을 작성한 후 문병 친구 브로이닝과 신들러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갈채를 보내주게. 희극은 끝났어. 그날 이후 베토벤의 병은 더욱 악화되어 문병 사람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만 혼수 상태에 빠졌다. 3월 26일, 이른 봄인데도 비내는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쳤다. 저녁 6시쯤 의식이 없던 베토벤이 갑자기 주먹을 틀어준 오른손을 높이 쳐들더니 몇 초 동안 천장 한 구석을 노려보았다. 쳐들고 있던 오른손이 힘없이 떨궈졌을 때 이미 심장의 고동은 멈춰 있었다. 베토벤의 장례식은 3월 29일 오후 3시 빈의 슈테판 대성당에서 거행되었다. 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예술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려고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날 빈에 사는 유명한 음악가들이 베토벤의 관을 운구했다. 체르니와 슈베르트도 다른 음악가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자신의 스승이자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을 따라서 베링 묘지까지 갔다. 그 후에 베토벤의 유해는 옮겨져서 지금은 빈의 중앙묘지에 슈베르트와 나란히 묻혀 있다. 존경하는 베토벤의 옆에 묻어달라는 슈베르트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거나 피아노 곡을 연주하며 감동을 받고 삶의 위안을 얻는다. 베토벤의 신념대로 그의 음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음악의 성인 베토벤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이야기 중에 합창교향곡 연주가 마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베토벤 관련 영상들을 보다가 이 장면이 베토벤 관련한 한 영화에 담겨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링크해 놓았으니까요. 한번 감상해 보세요. 옆에서 대신 지휘하던 사람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스토리 40권 시련을 극복한 불굴의 음악가 베토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